당신은 살면서 절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집념을 되게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하곤 하잖아요. 뭐 열정이나 끈기, 아니면 불굴의 의지, 약간 이런 것들 말이죠. 맞아요. 성공 스토리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보할 주제는 바로 그 집념의 이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스 자료는 그 유명한 허먼 멜빌의 모비딕 원문 텍스트인데요. 모비딕, 다들 그냥 거대한 흰 고래를 잡으러 가는 그 바다 사나이들의 모험기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해서요. 인간의 위대한 의지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파괴적인 광기로 선을 넘게 되는지 그 정확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 텍스트가 진짜 놀라운 점은요. 그 거대한 대자연이라는 외부의 적이랑 또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내면이라는 내부의 적을 동시에 무대에 올린다는 거거든요. 내면과 외면을 한 번에요. 네, 맞습니다.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한 인물의 집착이 어떻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 전체의 심리를 장악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관찰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내내 엄청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에이에브 선장이 자신의 한쪽 다리를 앗아간 흰 고래 모비딕에게 복수하려고 그 피코도어랑 선원 전체를 이끌고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독한 추격전이죠. 그 거대한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심지어 막 신의 저주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 솔직히 저는 약간 전율을 느꼈거든요. 전율이요. 우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한계를 거부하고 운명을 뚫고 나가려는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투쟁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겉보기에는 무척 장엄하고 숭고한 투쟁처럼 보일 수 있죠. 자연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텍스트가 묘사하는 에이헤브의 행동 양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뜯어보면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그 위대해 보이는 의지의 이면에 철저히 계산된 선동이랑 맹목적인 광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성적인 집단 전체를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파멸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야 하거든요. 의지인가? 아니면 광기인가? 이 팽팽한 관점의 충돌이 오늘 우리 탐구의 핵심 뼈대가 되겠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마음속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각자의 흰 고래를 한 마리쯤 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네, 다들 자신만의 모비딕이 있죠. 오늘 우리의 대화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라면서요. 소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곡점인 36장 그 갑판 챕터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갑판 챕터.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여기서 에이헤브가 처음으로 선원들에게 자신의 진짜 목적을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온 건 일반 고래 사냥이 아니라 모비딕에 대한 복수라고요. 맞습니다. 피코드호라는 집단의 성격이 상업적인 포경선에서 에이헤브의 사적인 복수를 위한 군대로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현대 스타트업 CEO가 떠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향해서 팀을 이끄는 리더 말이에요. 스타트업 CEO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자금을 끌어 모아서 배를 띄웠는데 원래 상업적 목표인 이윤 창출은 뒷전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대신에 세상을 뒤바꾸겠다.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악의에 맞서겠다. 이런 자신만의 거대한 비전으로 직원들의 피를 막 끓게 만들거든요. 확실히 그런 카리스마가 있죠? 네, 이 오합지졸 선원들을 하나의 거대한 목적 아래 완벽하게 묶어내는 그 카리스마, 이게 리더십의 정수 아닌가요? 그 CEO 비유를 가져와서 텍스트 구조를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에이헤브가 선원들을 묶어내는 방식은요. 비전을 제시하는 이성적인 리더십이 절대 아닙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그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에이헤브는 스페인산 금어 한 입, 그 더블론을 꺼내서 돛대에 쾅 박아 넣습니다. 모비딕을 먼저 발견하는 자에게 주겠다면서요. 그거는 동기부여를 위한 아주 확실한 보상책이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교묘한 장치거든요. 에이헤브의 복수라는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을 금화라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탐욕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아, 탐욕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맞아요. 선원들의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을 박아 넣음으로써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1차적으로 흐리게 만들죠. 바로 그 직후에 아주 이성적인 1등항에서 스타벅이 항변을 합니다. 아, 스타벅. 우리가 고래 기름을 얻어서 돈을 벌러 온 거지 선장의 사적인 복수국을 위해 온 게 아니라고 따지잖아요. 네, 계자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분노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경고까지 던지죠. 스타벅의 말은 진짜 완벽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예부는 논리로 맞서지 않습니다. 이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의식을 사용하죠. 의식이요? 아, 그 작살잡이들 불러 모으는 장면요? 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무기인 작살촉을 뒤집게 하고 거기에 독한 술을 부어서 돌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치게 만들죠. 모비딕에게 죽음을. 와, 피와 술, 그리고 무기까지 결합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주술적 행위는 집단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원초적인 광기를 폭발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해요. 목적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탐욕이랑 분노를 교묘하게 조장하고 스타벅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집단적 열광 속에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주술적 행위를 통한 이성의 마비라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저는 에이헤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요? 그는 그냥 고래한테 다리를 물린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자연의 폭력 앞에 짓밟힌 거잖아요. 그런 가혹한 운명을 그냥 고래는 원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러면서 순응하는 게 과연 인간다운 걸까요? 운명에 대한 순응이냐 저항이냐의 문제군요. 네, 그 거대한 운명의 벽,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의 폭력에 맹렬히 저항하고 기어코 작사를 던지는 그 태도, 저는 거기에 어떤 인간의 존엄이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운명에 저항하는 장엄함, 그 관점은 분명 멜벨이 의도한 문학적 숭고함의 한 축이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 저항이 건강한 극복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고립으로 향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요? 어떤 식으로요? 그 경고등이 켜지는 메커니즘을 텍스트에서는 개미라는 포경선들의 교신 문화로 보여주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들이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는 문화인데 이게 에이에부가 타인과의 연결을 어떻게 단절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아, 맞아요. 다른 배를 만날 때마다 에이헤브는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잖아요. 흰 고래를 보았소. 이거 딱 하나요. 네,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비게이션 도착 예종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서 자동차 계기판에 뜬 온갖 경고등이랑 멈추라는 표지판을 전부 다 무시하고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운전자 같았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 수많은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영국배 세뮤얼 앤더비 호의 부머 선장입니다. 부머 선장. 그분도 다쳤었죠. 네, 그는 에이헤브랑 완벽한 대칭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부머 선장 역시 모비딕에게 한쪽 팔을 잃고 의수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헤브가 그에게 당신도 모비딕을 쫓을 거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하죠. 나는 이만하면 됐소. 고래의 뼈는 한쪽 팔로 족하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부머 선장은 엄청난 상실을 겪었지만 거대한 자연의 압도적 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한계를 수용하고 일단 살아남는 편을 택한 거군요. 그렇죠. 그는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랑 농단까지 주고받으면서 쾌활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지속해 나가는 아주 건강한 이성의 작동 방식인 거죠. 에이헤브랑은 완전 정반대네요. 네, 그래서 에이헤브는 이 거울 같은 존재를 견디지 못하고 되게 불쾌해하면서 자기 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내면의 광기를 비추는 거울을 스스로 깨버리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단절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레이첼 호와의 만남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레이첼 호.
그 가디너 선장의 애원이 등장하는 장면이군요. 저 진짜 그 대목 읽으면서 숨이 턱 막혔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충격을 받으시죠. 가디너 선장이 모비딕을 쫓다가 어린 아들이 탄 보트가 실종되었다면서 제발 며칠만 배를 돌려서 내 아들 찾는 것 좀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잖아요. 심지어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지 않소라면서 에이헤브 내면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리려고 해요. 네, 아주 필사적인 애원이었죠. 만약 에이헤브가 여기서 배를 돌렸다면 그의 거대한 미션은 지연되거나 아예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시간도 아깝소 이러면서 차갑게 뱃머리를 돌려버리죠. 저는 이게 목적을 위해 모든 감정을 잘라내야 하는 리더의 지독한 고독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걸 고독이나 사명감으로 포장하기엔 그 순간 잘려나간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인류의 그 자체였으니까요. 인류의 상실이요? 네. 텍스트는 이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에이헤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홀로 서 있다라고요. 와, 수백만 명 중에서 홀로? 가디너 선장의 간청을 거절한 그 순간 에이헤브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연결고리,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목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주변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그 위대해 보이던 의지는 괴물 같은 강박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공감의 상실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확실히 좀 서늘해지네요. 목적 달성이라는 명분 아래서 타인의 생존마저 부차적인 걸로 취급하는 태도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파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소설의 절정, 즉 모비딕이랑 조우하고 벌어지는 그 마지막 3일간의 추격전을 읽으면서는 그 서늘함을 넘어선 어떤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에이헤브가 뿜어내는 그 원초적인 에너지가 주는 흡입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3일간의 사투는 텍스트 내내 누적된 모든 심리적, 물리적 긴장이 폭발하는 지점이죠. 에이헤브의 광기가 거대한 자연이라는 실체와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완전히 압도당한 지점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막 물리적인 한계가 명백해지는데도 끝내 꺾이지 않는 에이헤브의 태도예요. 첫째 날에는 보트가 박살이 나고 둘째 날에는 에이헤브의 그 상하 의족마저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부서지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멈출 겁니다. 아, 운명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셋째 날 마침내 피코도호 본선마저 모비딕의 이마에 박혀서 침몰하기 시작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에이헤브는 자신의 마지막 작사를 던지며 절규합니다. 지옥의 심장부에서 너를 찌르겠다. 징호를 담아 나의 마지막 숨을 네게 뱉어주마. 그 절규야말로 철저한 파멸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배가 심연으로 가라앉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타시테고는 돛대의 깃발을 못 박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때 하늘을 날던 매 한 마리가 끼어들자 그 하늘의 새마저 붙잡고 바다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네, 하늘의 매까지 수장시키는 끔찍한 장면이죠. 세상의 이치랑 하늘의 뜻마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맹렬함이잖아요. 저는 이게 멜빌이 보여주고 싶었던 불굴의 의지가 주는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했어요. 부서질지언정 결코 휘어지지 않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 맹렬한 저항의 카타르시스 뒤에 남은 참혹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텍스트 내내 암시되듯이 모비딕은 에이헤브에게 악의를 품은 악마가 절대 아니거든요. 악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42장 고래의 흰색 챕터에서 아주 길게 묘사되듯이 그 흰색은 의미가 없는 무, 그러니까 텅 빈 챔버스에 불과합니다. 모비딕은 그저 무심하고 거대하며 인간이 불가해야 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죠. 아, 자연 그 자체? 그런데 에이헤브는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 흰 고래라는 빈 캔버스에 일방적으로 투사한 것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에이헤브는 실제하는 악마랑 싸운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이 만들어낸 허상과 싸웠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에이헤브가 마지막으로 던진 작살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작살줄이 그의 목을 감아서 그를 심연으로 끌고 내려가잖아요. 아, 자기 작살줄에 자기가 감겼죠. 네, 자신이 던진 맹목적인 복수심의 밧줄에 스스로 목이 졸린 격이죠. 더 끔찍한 비극은 그의 이 투사된 강박 때문에 무고한 선원들 전체가 그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슈마엘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강박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는가, 이것이 이 텍스트의 진짜 뼈대입니다. 피코드호라는 배 자체가 이성적인 견제 기능이 상실된 집단 혹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저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1등항에서 스타벅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네, 텍스트가 묻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의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그 부분을 보려면 123장 머스킷총 챕터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나침판마저 고장나고 태풍 속을 뚫고 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A앱의 미친 강박이 30명이 넘는 선원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걸 스타벅은 명확하게 직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전된 머스킷총을 들고 잠든 에이헤브의 선실 문턱에 서서 고뇌하죠.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면 저 광기를 멈추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쏘지 못하고 돌아서잖아요. 왜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파국을 뻔히 알면서도 광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멜빌의 천재적인 통찰입니다. 이성은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계산하는 속성을 지니거든요. 반면에 광기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죠. 확신과 의심의 차이군요. 네, 스타벅은 방아쇠를 당겼을 때 벌어질 선상 반란의 책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 경계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렇게 이성이 합리화라는 덫에 빠져 멈칫하는 사이 에이헤브의 맹렬한 확신은 거침없이 배를 몰고 심연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아, 합리적인 목소리가 방관할 때 파국이 온다. 합리적인 목소리가 시스템의 파국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방관할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완벽한 심리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와, 그 확신과 의심의 대비만 정말 소름 돋게 오늘날의 현실이랑 겹쳐지네요. 자신이 옳다는 거대한 망상에 빠진 리더. 그리고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무력하게 끌려가는 구조잖아요. 이 텍스트는 기후위기나 통제불능의 기술 발전 같은 현대의 거대한 담론들이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헤브가 자신의 파괴적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던진 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는 운명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거든요. 운명의 대리인이요?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네요. 네. 그는 자신의 강박을 거대한 운명이나 신의 뜻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이는 오늘날 대자연이라는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을 기어코 정복하고 내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는 인류의 오만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보겠다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기술적, 환경적 폭주들이 결국 에이헤벌 작살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네요. 대자연이라는 빈 캔버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어이 작사를 꽂아 피를 봐야만 내가 통제하고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그 맹목적인 욕망. 그 거울을 통해 보니까 에이헤브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현대 인류의 자화상이 확 겹쳐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텍스트를 두 개의 완전히 바른 렌즈로 투과해 보았습니다. 에이헤브의 집착을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전문가님의 그 날카로운 심리적, 사회적 텍스트 분석에는 깊이 동의하지만요. 저는 제가 처음 느꼈던 전율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숭고함을 지지하시는군요. 비록 그 끝이 완전한 파멸이고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끔찍한 비극이었다 할지라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한계와 상처를 거부하고 미지의 거대한 힘에 온몸을 던져 부딪힌 에이헤브의 그 맹렬한 궤적. 거기에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숭고한 저항 정신의 불꽃이 튀고 있었다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숭고함이라는 포장이 가진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숭고함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된 개인적인 강박이 어떻게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감 능력을 거세하며 마침내 타인의 생명과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 낱낱이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적인 모험담이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아주 뼈아픈 묵시록입니다. 와, 참으로 팽팽하고 흥미로운 시각차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요, 이제 이 치열한 논의의 바통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허먼 멜빌이 창조해낸 피코드호라는 거대한 심리적 실험실에서 에이헤브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은 에이헤브가 끝내 무엇을 쫓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찌르려 했던 건 진정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 자체였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도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하고 기어코 작사를 꽂아놓고 싶게 만드는 모비딕이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박 때문에 지금 당신이 탄 배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항해 일지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